동지는 조국의 보배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금색명패를 하사받던 그날,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낙원에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명패가 제 목을 조르는 번호표로 변하는 데는 딱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옆자리 동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책상 위엔 마시다 만 찻잔만 덩그러니 남았죠. 보이부 요원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동무, 너무 파고들지 마시오. 그 동무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날 이후 저희 집 문틀에 붙어있던 주소판이 떼어졌습니다. 제 딸이 아끼는 인형 속에선 국가의 귀가 숨을 죽인 채 우리 가족의 숨소리를 도청하고 있었죠. 지도에도 없고 행정망에도 없는 유령 마을 602호. 그곳은 과학자들의 지식을 뽑아내기 위해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살아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이름이 숫자로 바뀌기 전에 이 화려한 지옥을 부수기로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겪은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사선의 27시간을 시작합니다. 구걸이 아니라 이름을 되찾기 위한 제 처절한 증언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짙은 안개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던 함경북도의 어느 이름 없는 산자락이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아이의 가슴팍에는 북한 인민이라면 누구나 달아야 할 붉은 초상화도 행정망을 증명하는 주민번호 태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8살 난 제 딸 은별이가 친구들과 흙장난을 치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려오는 것은 기계적인 호각소리와 차가운 금속이 마찰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조건들이 눈앞에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전기가 귀한 이 나라에서 밤새도록 탐조등이 번뜩였고 쌀 배급은 평양보다 풍족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이제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대신 602-107이라는 번호로 저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특별히 살린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영원히 도려낸 것입니까? 저는 안개 너머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양에서 조국의 보배라 불리던 핵물리학자였습니다. 가장 화려한 아파트에서 배고픈 줄 모르고 살던 저희 가족이 왜 한순간에 주민번호조차 없는 유령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제가 연구소 동료의 책상에서 발견한 한 장의 쪽지 때문이었습니다. 박민호 연구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날, 그가 남긴 것은 암호 같은 숫자 602-104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제 운명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대한 감옥의 좌표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보이부의 검은 차량이 제 아파트 앞을 가로막았을 때 저는 비로소 진실의 문턱에 섰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디딘 그 첫걸음이 사실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지도에서 지워진 602호 유령 마을, 그곳의 쇠창살은 이미 우리를 향해 닫히고 있었습니다. 번호로 불리는 삶이 시작된 그날부터 저는 제 가슴속에 숨긴 설계도보다 더 무거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왜 우리를 살아있는 시체로 만든 것일까? 두만강의 차가운 강물을 뚫고 반대편 기슭에 발을 디뎠을 때 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27층 높이의 현대적인 아파트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전경은 마치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해 정교하게 조각된 유리 정원 같았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영변 핵시설의 핵심 연구원이 되어 지도자로부터 직접 조국의 보배라는 글귀가 새겨진 금색 명패를 하사받은 몸이었습니다. 그 명패는 평양이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에서 제가 가장 화려한 주인공 중 한 명이라는 증명서와도 같았죠. 아내 수진이는 매일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기름기가 흐르는 돼지고기 볶음을 식탁에 차려냈습니다. 전기가 끊기는 법이 없는 우리 집에서 딸 은별이는 외국산 인형을 가지고 놀며
특권층 자녀들만 다닌다는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배고픔이나 추위 같은 단어들은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혹은 적대 계층들이나 겪는 먼 나라의 비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 완벽하게 설계된 거짓말을 믿고 싶어 했던 그날 전까지는 말입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하고 조용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제 바로 옆자리를 지키며 10년 넘게 함께 해결요봉을 설계했던 박민호 연구원이 어느 날 아침 예고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루는 몸이 아픈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틀째는 무슨 급한 당 사업에 호출되었나 싶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의 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마시다 만 찻잔의 찌꺼기가 검게 말라붙어 있었고 그가 아끼던 만년필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당비서에게 그의 행방을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제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비서는 평소에 인자한 웃음을 지운 채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우리 동지, 너무 파고들지 마시오. 박동무는 이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조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소.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록에서의 말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더 이상 되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누군가에게 홀린 듯 박민호의 책상 서랍을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이중 바닥 사이에 숨겨진 낡은 종이 쪽지 하나가 제 손가락 끝에 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종이에는 평양에 세련된 서체와는 거리가 먼 삐뚤빼뚤하고 거친 글씨로 숫자 602-104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바로 아래에는 잉크가 번진 자국과 함께 단 한 문장이 칼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없지만 우리는 이곳에 살아있어. 602-104. 그 숫자는 박민호가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설비의 일련 번호도 아니었고 그의 생년월일이나 가족의 전화번호도 아니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평양의 중앙행정망 시스템인 신성에 접속해 은밀하게 그 숫자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해당 데이터 없음. 평양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도 그 숫자의 의미는 거대한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완벽한 낙원이라 믿었던 평양의 거리에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저를 조여왔습니다. 며칠 후 퇴근길, 제 전용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검은색 볼가 차량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차선을 바꾸면 똑같이 바꾸고 속도를 줄이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멈추는 기괴한 그림자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할 때까지 그 검은 차는 마치 사냥감을 몰이하는 늑대처럼 제 뒤를 밟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8살 딸 은별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달려와 제 허벅지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빠, 오늘 낮에 무서운 아저씨들이 왔었어. 우리 집 앞에 붙어있던 주소판을 떼어갔어. 그리고 아빠 이름이 적힌 명패도 사진을 찍고 갔어. 아이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확인한 우리 집 문틀에는 정말로 주소판이 떨어진 채 흉측한 못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주소가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가문이 영광이었던 명패가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보배라는 화려한 이름표가 언제든 이름 없는 유령의 번호표로 바뀔 수 있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지도자에게 하사받은 금색 명패는 이제 우리 가족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호가 남긴 그 쪽지를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지도에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곳, 602로 시작되는 그곳이 어쩌면 우리 가족의 다음 정착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추론을 말입니다. 밤이 깊었지만 평양의 전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그 빛나는 불빛들이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길 잃은 짐승들을 유인하는 덫의 빛깔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거실 한복판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기계음조차 저를 사살하러 오는 보이부원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낙원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 사이로 이름 없는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602호 마을에서의 일상은 기괴할 정도로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로 향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보이부 육국에서 들이닥친 요원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리 가족을 검은 천으로 덮인 군용 트럭 짐칸에 밀어넣었죠. 아내 수진이는 8살 딸 은별이의 눈을 가린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코끝을 찌르는 낡은 타이어 고무 타는 냄새와 차가운 금속 적재함의 냉기를 견디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필사적으로 가늠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이 멈춰선 곳은 철창이 덧대진 감옥의 정문이 아니었습니다. 짐칸 문이 열리고 눈을 떴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함경북도 무산의 깊은 산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폐부까지 순식간에 얼려버릴 듯한 짙은 안개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마을의 형체는 기괴할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거칠게 우리를 끌어내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뱉었습니다. 리진혁 동무, 잘 들으시오. 여기서부터 동무들의 이름은 없다. 오직 번호로만 존재한다. 그것이 조국이 동무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은혜다. 그의 손에는 우리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말소되었다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차가운 금속 재질의 새로운 식별번호가 적힌 태그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부여된 번호는 602-107이었습니다. 그 번호표를 받아든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7년 전의 기억 속으로 강제로 소환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두만강 국경초소에서 경비대 간부로 복무하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차가운 탐조등이 칼날처럼 밤하늘을 가르던 그날 밤, 나는 철조망을 끊고 도망치려던 한탈북자를 사살했습니다. 쓰러진 그의 품 안을 뒤졌을 때 피에 젖은 낡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나왔죠. 거기에는 지금 내 손에 들린 것과 똑같은 형식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602-104. 그때는 그것이 단순한 암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104는 바로 일주일 전 평양에서 실종된 내 동료 박민호의 번호였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 유령 마을의 일원이었던 것일까요? 마을 입구에는 거대한 돌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붉은 페인트로 존재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기괴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외로 풍족한 식량 배급, 평양의 아파트 못지않은 현대적인 주거 환경, 아내와 아이는 잠시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평화로움 뒤에 숨겨진 거대한 사리를 읽었습니다. 이곳은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전기가 귀한 북한에서 밤새도록 602호 구역을 대낮처럼 밝히는 그 막대한 에너지. 그것은 오로지 우리 같은 핵과학자들을 영원히 가두고 감시하기 위해 쏟아붓는 국가의 자원이었습니다. 지도에서 지워진 이 마을은 사실 국가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살아있는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안개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정치위원 박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조국의 보배라고 칭송하며 인자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도살장으로 향하는 짐승을 바라보는 냉혹한 관리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내가 조국의 관문이라 자부하며 지켜왔던 그 국경의 철조망. 이제는 내 손으로 끊어야 할 나의 창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밤낮 없이 연구하며 만들어낸 그 핵기술이 결국 우리 가족의 이름과 존재를 통째로 지워버린 것입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박민호가 남겼던 숫자 쪽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발을 들인 이상 이제 나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이 철조망을 다시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숫자로만 불리다가 안개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을 숨기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짙은 안개는 점점 더 밀려와 우리 가족의 형체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602호 유령 마을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나의 처절한 사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탈출을 불과 4시간 앞둔 심야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이곳은 함경북도 무산의 깊은 골짜기, 안개가 자욱한 산등성이에 처박힌 유령들의 거처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배급 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핵물리학자로 대접받던 손으로 이제는 옥수수 포대와 소금 가마니를 나르는 처지가 되었죠. 하지만 그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나를 더 괴롭히는 것은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치위원 박의 지시로 마을 북쪽 끝에 위치한 낡은 기록 보관 창고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수십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두꺼운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폐쇄된 공간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천장부터 내려온 거미줄이 얼굴을 훑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창고 구석에 쌓인 서류 뭉치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무너진 책장 틈새에서 짙은 갈색 가죽으로 감싸인 낡은 일기장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자 표지 안쪽에 피가 눌어붙어 검게 변한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긴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7년 전 제가 두만강 국경 초소에서 간부로 복무하던 시절 제 손으로 직접 사살했던 어느 탈북자의 필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기장 곳곳에는 그가 사살당하기 직전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번호 602-104라는 표식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의 총성과 차가운 탐조등 불빛, 그리고 눈 위에 뿌려졌던 검붉은 피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기의 내용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602호 마을은 단순한 과학자들의 격리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 데이터 추출소였습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쌀밥과 고기를 주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영혼과 지식을 낱낱이 긁어간다. 우리는 영변에서 가져온 핵설계도를 이 안개 낀 구역의 폐쇄된 실험실에서 완성해야 한다. 만약 연구 속도가 더디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마을 구석의 작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내 아내 미영이와 딸 민지는 어제부터 배급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다. 이미 시작된 처형이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곳은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천재들의 머릿속을 착취하는 거대한 실험실이었던 것입니다. 7년 전 제가 쐈던 그 남자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혹은 이 지옥 같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 강을 건너려 했던 동료 과학자였습니다. 문득 지금 평양에서 함께 온 내 아내 수진이와 딸 은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치위원 박이 은별이에게 건네던 사탕과 다정한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은 친절이 아니라 제가 연구소에서 뽑아내야 할 핵데이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고문이 도구였던 것입니다. 창고 밖에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기장을 군복 안쪽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차가운 가죽의 감촉이 제 심장 박동과 맞닿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치위원 박의 날카로운 눈빛이 어둠을 뚫고 저를 향했습니다. 우리 동무, 작업은 다 끝났소? 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있나? 박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사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먼지가 많아 잠시 숨이 찼습니다. 위원 동지. 정리는 거의 끝났습니다. 박은 한참 동안 저를 쏘아보다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가 나간 후 저는 창고 구석에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리진혁이라는 이름 대신 국가가 부여한 유령의 번호 60-107만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동료 박민호의 행방을 궁금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제 7년 전 총구 앞에서 사라졌거나 혹은 이 마을 어딘가에서 이름 없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비밀 일기가 가리키는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 우리 가족이 유령이 아닌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설계도를 완성하는 속도가 곧 우리 가족의 사형 집행일이 될 것임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밤마다 켜지는 602호 구역의 밝은 탐조등은 이제 나에게 구원의 빛이 아니라 사냥개를 부르는 신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기장 사이에서 발견한 또 다른 단서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에도 없는 602호 마을의 지하 전력망 도면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는 그 짧은 시간, 그 틈이 우리 가족의 주민번호를 되찾아줄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602호 마을에서의 생활이 한 달을 넘어서자 기괴하게도 공포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아니, 북한의 그 어떤 일반 마을보다도 풍족했습니다. 쌀밥과 고기가 정기적으로 배급되었고 우리 가족이 머무는 사택은 평양의 고급 아파트만큼이나 깨끗했습니다. 아내 수진이는 가끔 창밖에 짙은 안개를 보며 어쩌면 여기가 평양보다 나을지도 몰라요라며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구원인 동시에 가장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치위원 박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인자한 표정으로 차를 권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무 너무 긴장하며 살지 마시오. 국가가 동무의 부모님 안부를 확인했소.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양에 남겨진 부모님. 숙청되었을 거라 믿었던 그분들이 살아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은 사진 한 장을 밀어보였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평양의 노인 요양소 정원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국가는 동무가 602호 구역에서 성과를 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동무만 잘하면 부모님을 이리로 모셔올 수도 있단 말이오. 박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저는 그가 제 목에 보이지 않는 밧줄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부모님의 목숨을 담보로 제가 가진 핵설계도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하라는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인간이란 이토록 나약한 존재입니다. 눈앞에 거짓된 안심이 지옥 같은 진실보다 달콤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심은 단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8살 딸 은별이가 평소 아끼던 곰 인형을 안고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낡았지만 은별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던 중 인형의 목 근처에서 이질적인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솜사탕처럼 부드러워야 할 곳에 작고 차가운 금속체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눈짓을 하여 은별이를 다른 방으로 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형의 이음새를 뜯어내자 그 안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최첨단 도청 장치였습니다. 평양 보위부조차 귀하게 다루는 고성능 마이크가 우리 가족의 가장 은밀한 대화를 실시간으로 누군가에게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탈출하고 싶다는 아내의 흐느낌, 여기는 감옥 같다는 저의 독백, 박민호의 쪽지에 대해 나누었던 짧은 이문들까지. 우리 가족의 목숨은 이미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벽이 저를 지켜보는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장의 환기구, 바닥의 틈새, 심지어 창밖의 안개까지도 우리의 숨소리를 수집하는 거대한 감시망의 일부였습니다. 정치위원 박이 전해준 부모님의 소식도, 풍족한 식량도 모두 우리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들기 위한 거대한 연극의 소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도청기를 다시 인형 속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도청기를 부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극을 해야 했습니다. 행복한 척, 국가에 감사하는 척, 이 유령 마을에 만족하는 척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바닥에 글씨를 써가며 대화했습니다. 내 다리 사이로 땀이 흘렀습니다. 손바닥에 쓴 첫 문장은 우리는 이미 유령이다였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602호 마을에 들어온 순간 우리의 주민번호만 지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영혼까지도 국가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함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정치위원 박을 마주쳤을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위원 동지, 어제는 부모님 소식 덕분에 잠을 잘 잤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은 만족스러운 듯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도끼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모든 말이 도청되고 모든 움직임이 감시받는 이 투명한 감옥에서 말입니다. 저는 낡은 창고에서 발견했던 지하 전력망 도면을 떠올렸습니다. 전기가 끊기는 그 짧은 틈, 도청 장치조차 잠드는 그 정적의 시간이 우리 가족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갈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은별이의 인형 속에 솜을 채우던 바늘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바늘로 국가의 심장을 찌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안개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마을의 탐조등이 다시 우리 집 거실을 비추고 지나갔습니다.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02호 마을의 안개는 진실을 가리는 장막인 동시에 숨통을 조여오는 올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전체를 질식시키는 거대한 장막이자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지우는 망령들의 숨결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안개 속을 뚫고 배급소로 향하며 제가 7년 전 두만강에서 쏜 총탄이 누구를 향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남자의 마지막 눈빛, 하늘을 향해 반쯤 뜨인 채 이미 생기를 잃었던 그 시선이 이제는 제 발걸음마다 따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외곽의 감자 창고를 정리하던 중 저는 한 여성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가슴팍에도 주민번호 태그 대신 602-211이라는 번호표만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흙먼지가 가득한 구석에서 썩은 감자를 골라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매, 인매가 7년 전 제가 수습했던 사살된 남자의 지갑 속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치위원 박이 심어둔 도청장치가 어디에 있을지 몰랐기에 저는 입을 여는 대신 땅바닥에 흩어진 썩은 감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바닥을 슬쩍 잡으며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7년 전 두만강에서 남편을 잃었습니까?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감자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바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굳은 살이 박혀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우리는 창고 구석의 그늘진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서는 보위부원들의 군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바닥 위에 천천히 그러나 절박하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내 남편은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유령 마을의 존재를 우리 같은 과학자들이 번호로만 불리다가 죽어가는 이 지옥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영웅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년 전 저는 제가 조국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를 사살했을 때 대대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혁명군인의 모범이라
칭찬하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악마의 비웃음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훈장을 받았고 특별 휴가를 얻어 평양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기는 이 여성이 잃어버린 남편의 살점이었고 제가 마신 술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흘린 피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글씨를 썼습니다. 그는 탈출하기 전 마을 뒤편 검은 골짜기 아래에 지하 전력망과 연결된 작은 배수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602호 구역은 밤마다 전기가 대낮처럼 밝지만 새벽 2시 15분부터 딱 10분 동안 유지보수를 위해 외곽 초소의 전력이 차단됩니다. 그게 우리 남편이 목숨과 바꾼 마지막 정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숨겨둔 낡은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일기장에 적혔던 지하 전력망 도면의 의미가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사살했던 그 남자가 7년 후 죽음의 위기에 처한 저와 제 가족을 구하기 위한 나침반을 건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독한 우연인가요? 아니면 저의 죄에 대한 신의 가혹한 속죄의 기회인가요? 저는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미안하다는 무언의 사죄를 건넸을 뿐입니다. 그녀는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한 번 더 꼭 쥐어주며 눈짓으로 말했습니다. 살아서 나가세요. 우리 남편이 못다한 증언을 당신이 대신 전해주세요.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안개는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세워진 비석, 존재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문구가 탐조등빛에 비쳐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으며 고통을 느끼는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저는 연구소로 돌아와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설계도면을 수정하는 척했습니다. 정치위원 박이 다가와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우리 동무, 이제 거의 다 됐군. 부모님을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저는 그를 향해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새벽 2시 15분, 그 10분간의 정적을 향해 치밀하게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제가 끊어놓았던 그 가족의 희망을 이제 제 손으로 다시 이어야 했습니다. 비록 제 어깨에 그날의 관통상보다 더 깊은 죄책감이 새겨져 있을지라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탈출이 아니라 빼앗긴 인간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602호 마을의 안개는 진실을 가리는 장막인 동시에 숨통을 조여오는 올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안개 속을 뚫고 연구소로 향하며 정치위원 박이 던져준 희망이라는 미끼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제게 다가와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평양의 화려한 소식을 전하며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을 저는 우연한 순간에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정치위원 박이 집무실을 잠시 비운 사이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보고서를 보게 되며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부모님의 이름 옆에 붉은색 잉크로 말소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망 날짜는 제가 영변에서 이곳으로 이송된 후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부모님의 사진,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건넸던 그 다정한 목소리들이 모두 정교하게 설계된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박 위원은 제가 연구 중인 핵기술의 핵심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인질로 삼아 저를 조종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집무실의 차가운 벽을 짚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이 체제가 한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정치위원 박이 들어왔습니다. 박 위원은 제가 보고서를 본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평소처럼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우리 동무, 오늘따라 안색이 좋지 않군. 부모님 생각이라도 하는 건가? 동무가 설계도만 완벽하게 제출하면 내 직접 평양에 건의해서 부모님과 상봉하게 해주겠네. 저는 이를 악물고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사리를 누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위원 동지의 배려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제 모든 지식을 쏟아붓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박 위원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나갔지만 그가 남긴 공기는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유령 마을에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갈 방법은 그가 원하는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안개 너머로 도망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제가 탈출을 결심한 바로 그날 저녁, 보이부 요원 최중희가 제 사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중희는 평소와 달리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 한복판에 서서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리 동무, 최근에 창고에서 발견된 일기장에 대해 아는 바가 있소? 보이부는 동무가 규정되지 않은 구역을 배회했다는 보고를 받았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별이의 인형 속에 숨겨둔 도청 장치가 제 움직임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창고 정리 업무였을 뿐입니다. 위원 동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최중희는 제게 한 발짝 더 다가와 귓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602호 구역에서 주민번호가 지워진 이유는 동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오. 동무들이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지. 오늘 밤이 동무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소. 그는 그 말만 남기고 폭풍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체포 전의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뜻밖의 도움이었을까요? 저는 창밖의 탐조등 불빛이 거실을 훑고 지나는 것을 보며 결단했습니다. 정치위원 박의 거짓 미소도 보이부의 숨막히는 감시도 이제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 수진의 손바닥에 다시 글씨를 썼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5분 전기가 끊기는 10분간이 우리의 마지막 이름이다. 7년 전 제가 쏘았던 그 이름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명령이다. 저는 안감에 꿰맨 설계도의 무게를 느끼며 유령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뗄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지도에는 단순한 암석지대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개의 지뢰가 매설된 죽음의 구역. 602호 마을의 정적은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고 창밖의 안개는 우리 가족의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더욱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안감에 꿰매둔 핵설계도 뭉치를 꺼내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이 자유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통행증이자 저들의 추격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도면을 펼치는 순간 제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수천 장의 수식과 도표 사이 가장 핵심적인 원심분리기 회전 속도와 전력 제어 계통의 수치들이 미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자라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정교한 위조였습니다. 정치위원 박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도망칠 것을 이미 예상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핵심 데이터를 가짜로 바꿔치기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 가짜 설계도를 들고 나간다면 저는 한국 대사관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사기꾼으로 몰리거나 북한 보위부의 고도화된 이중작전에 놀아나는 꼴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책상 위에 낡은 계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식은땀이 빗물처럼 흘러내려 눈앞을 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 위원, 당신이 내 영재성을 너무 과소평가했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 가짜 방정식의 모순을 찾아내면 원본 수치는 반드시 복원된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시절부터 천재라 불리던 그 수학적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수식의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3시간. 도정기계조차 잠드는 그 정적의 시간 동안 저는 수백 개의 변수를 다시 계산하여 머릿속에 지워졌던 진짜 도면을 복원해 나갔습니다. 가짜로 오염된 종이 대신 제 뇌세포 하나하나에 우리 가족의 목숨값을 새겨 넣었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을의 탐조등이 거실을 훑고 지날 때마다 저는 아내 수진과 딸 은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수진아, 은별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단 한 글자도 잊지 마라. 새벽 2시 15분, 마을 전체의 전기가 딱 10분간 끊길 거야. 그때 우리는 사람의 흔적을 지우고
안개 속으로 뛰어야 해. 여보,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가능할까요? 은별이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버텨야 해. 이건 명령이 아니라 생존이야. 은별아, 아빠 주머니 속에 든 사탕 기억나지? 강을 건널 때까지 절대 소리내면 안 돼. 아빠가 네 입을 막아도 놀라지 마. 저는 은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7년 전 제가 쏘았던 그 이름 없는 남자의 비명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아빠. 그 아이의 절규가 이제 제 딸의 목소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저는 이 지옥의 문턱을 완벽하게 넘어야만 했습니다. 설계도를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한 저는 안감에 숨겼던 가짜 종이들을 과감히 찢어 아궁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오르며 내는 푸른 불꽃이 마치 제 과거를 태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물증은 없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에 든 데이터와 제 가슴속에 흐르는 절박한 부성애 뿐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초소의 병사들이 교대 준비를 하며 방심하는 틈, 그 찰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가방은 버린다. 오직 옷 안쪽에 숨긴 비상식량과 물병만 챙겨. 지금부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다. 지도에서도 행정망에서도 그들의 기억에서도 완벽히 사라지는 거야. 문 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602호 마을의 화려한 탐조등 불빛이 마지막으로 우리 집 벽면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새벽 2시 15분, 거짓말처럼 마을의 모든 불빛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세상이 완벽한 암흑 속에 잠기는 그 찰나, 저는 아내와 딸의 손을 낚아채며 안개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유령의 번호 602-107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지도에서 지워진 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피비린내 나는 사투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년 전 제가 끊었던 그 철조망이 이제 제 눈앞에서 다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지도에는 단순한 암석지대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개의 지뢰가 매설된 죽음의 구역, 즉 602 구역의 외곽 경계선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세 사람 모두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사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핵물리학자로 불리지만 북한의 모든 남성이 그렇듯 저 역시 청년 시절 10년의 군 복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필 제가 배치되었던 곳이 바로 이 근방의 공병대대였고 당시 저는 지뢰 매설 도면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하급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숫자를 다루는 과학자입니다. 7년 전 창고에서 보았던 그 비밀일기 속에 그려진 조잡한 약도와 제가 군 시절 외웠던 지뢰 매설 규칙인 335 정렬법을 머릿속으로 결합하자 안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안전 통로가 기하학적인 선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군용칼 대신 챙겨온 날카로운 핀셋과 드라이버를 꺼내 들었습니다. 45도 각도로 땅을 찌르며 금소금이 들리지 않는 안전한 흙을 찾아 나갔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흙의 감촉이 마치 지옥의 문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내 발자국만 밟아. 은별이는 내가 업을게. 절대로 소리내면 안 돼. 지금부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안개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은별이를 등에 업고 기어가듯 나아갔습니다. 1미터를 전진하는데 수분이 걸렸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찔렀지만 닦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길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전기가 끊긴 것을 보이부가 알아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탐조등 빛이 안개를 뚫고 우리가 있는 지면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바위 틈새로 몸을 숨기고 은별이의 입을 손으로 덮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는 것이 제 등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제 뇌는 공포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조 등의 회전주기 12초, 순찰대의 발소리 간격으로 미루어 본 거리 약 30m. 저는 물리학적 직관으로 우리가 발각되지 않을 최적의 각도를 찾아내어 가족들을 숨겼습니다. 순찰대가 불과 몇 걸음 앞을 지나갔습니다. 군화가 마른 나뭇잎을 밟는 바스락거림이 천둥 소리처럼 제 귀청을 때렸습니다. 602호 쪽에서 비상신호가 왔다.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병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중을 부유했습니다. 저는 7년 전 제가 보았던 그 반역자가 왜 목숨을 걸고 이 지뢰밭을 통과하려 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유령이 아닌 인간으로 살게 하겠다는 그 절박함은 핵분열의 에너지보다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찰대가 멀어지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린 찰나 제 왼쪽 다리가 날카로운 철조망에 걸려 깊은 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피가 바지를 적시고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고통이 뇌를 찔렀지만 비명을 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어 살을 씹으며 상처를 셔츠 조각으로 꽉 묶었습니다. 물리학자로서의 이성은 제게 말했습니다.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까지 남은 시간 약 40분. 그 안에 강을 건너야 한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두만강은 완전히 얼어붙지 않은 채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은별을 데리고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고 얼음 조각들이 살을 베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멈춰라. 쏜다. 뒤에서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내를 밀어 올리고 은별을 가슴에 품은 채 반대편 땅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로 총알이 물을 튀기며 지나가는 소리가 휙휙거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제가 복원해낸 그 진짜 설계도의 수치들만이 이정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27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흙먼지가 날리는 반대편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제 다리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안개 너머로 흐릿하게 멀어지는 지도에도 없는 602호 마을의 꺼져버린 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천재 과학자라고 칭송받던 머리는 이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 무엇보다 값진 가족의 이름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기 전 저는 품속에 숨긴 은별이의 곰 인형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의 도청장치는 이제 먹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신 제 입술은 아주 작게 우리 가족의 진짜 이름을 하나씩 읊조렸습니다. 리진혁, 수진, 은별.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불리는 삶이 저 강 너머 안개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만강의 차가운 강물을 뚫고 반대편 기슭에 발을 디뎠을 때 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날카로운 겨울 공기와 젖은 옷이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살을 베어내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강 너머 북쪽 하늘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는 탐조등이 미친 듯이 허공을 휘젓고 있었고 강가에 남겨진 우리의 발자국은 곧 추격자들의 나침반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흙투성이가 된 채 중국 쪽 국경지대의 울창한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기까지의 그 수천 킬로미터는 강을 건너던 27시간보다 더 잔인한 유령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짐승처럼 굴속에 숨고 밤에는 별빛의 의지에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없는 우리에게 세상은 거대한 감옥과 같았습니다. 중국 공안의 검문소를 피해 산맥을 넘고 낡은 화물 트럭의 적재함에 몸을 실은 채 며칠을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내 수진이는 발이 부르터 피지늘기 되었고 은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 든 핵설계도의 수치들을 되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목숨값이다. 조금만 더 버티자. 마침내 동남아시아의 어느 접경 도시, 대한민국 영사관의 높은 담벼락이 보였을 때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현지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은별이를 안은 채 영사관 정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나는 평양 영변 연구소의 리진혁이다. 내 머릿속에 조국이 찾는 데이터가 있다. 제발,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오. 그 짧은 한마디가 지옥의 문을 닫고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영사관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태극기가 걸린 하얀 방과 따뜻한 미음을 든 한국인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유령에서 사람으로 돌아온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주 뒤 저희 가족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특별 전세기를 타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흑투성이 도망자는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치료받은 다리로 당당히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의 눈부신 조명 아래 섰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더 이상 쫓기는 짐승이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602호 마을의 서늘한 안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조사는 치열했습니다. 정보 요원들은 제 과거와 제가 가진 지식의 진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백지에 연필을 들고 정치위원 박이 위조했던 가짜 데이터를 비웃듯 진짜 수식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과학 데이터가 아닙니다. 동료 박민우의 죽음과 제 부모님의 빼앗긴 삶, 그리고 602호 마을에 갇힌 유령들의 눈물로 쓴 기록입니다. 이것이 제가 대한민국에 바치는 저의 신분증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서울 근교의 한 평범한 아파트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리진혁이라는 세 글자를 손가락으로 쓸어볼 때마다 저는 제가 지불한 대가를 생각합니다. 북에 남겨진 부모님의 생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고 저를 도왔던 최중희의 정체 또한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딸 은별이가 더 이상 도청장치가 든 인형을 안고 잠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강연장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602호 마을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도에서 지워진 그곳에는 지금도 수많은 리진혁과 수진이가 번호로 불리며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매일 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되찾은 이 이름의 무게만큼 세상을 향해 그들의 진실을 계속해서 증언할 것입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평양보다 수천 배는 더 밝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빛은 전기가 만드는 조명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안개를 뚫고 나온 유령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만 인간 리진혁의 삶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